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그리고 박한석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16일 충청북도는 내년 3월 치러질 대선을 대비하여 각 정당의 대선 공약으로 건의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건의 과제는 충청북도가 향후 추진할 지역의 현안 사업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 주요 현안 사업 12개, 그리고 제도 개선 사항 7개 등 총 19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가 선정한 건의 과제 중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두 패널 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가 건의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강호축 중심의 충북건설인데요. 강호축 중심의 충북건설의 세부 내용으로 강호축 교통망 구축, 그리고 미래 첨단 신산업 생태계 조성, 국민 쉼터 조성, 그리고 남북 무예교류 활성화 지원 등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먼저 강호축 교통망 구축을 이제 세부 계획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제 강호축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고속철도를 남과 북을 좀 연결을 하는 데에 한쪽 축을 충북선을 연결하는, 그래서 강원도까지, 호남에서 강원도까지 가는 축을 좀 연결하시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현 정권 그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 예타면제로 이 사업이 되면서 굉장히 좀 그 힘을 많이 받다가 지금까지 어떤 계획만 계속 수립이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다음 정권에 대한 그 계획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 대선 공약을 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충청북도에서는 기본적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당 가릴 것 없이 후보자들에게 충청북도의 공약을 모아서 건의를 주로 지금까지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4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번 공약이 강호축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하는 이런 공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4조 정도 가까이 좀 투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예타면제 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얼마나 일이 좀 진척이 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강호축 교통망 구축을 이제 하겠다는 이야기를 사실 오랫동안 해온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구축이 됨으로써 이제 충청북도 지역,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물론 그 취지에는 매우 공감을 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 그 강호축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행정력과 또 나름대로의 홍보 예산을 갖다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그 강호축 특별법 제정을 갖다가 또 요구하면서 또 어떠한 인풋에 대한 그 아웃풋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번 특별법 제정을 갖다가 대선 공약에 또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또 이런 실효성들이 많이 좀 그동안 동력을 잃었다라는 면에서 다시 한번 그걸 추동하기 위한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구축이 되면은 이제 어떤 좋은 점이 있을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구현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어떤 좋은 점이 좀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는? 일단 이제 강호축이라고 하는 그 교통체계와 물류체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북한을 통해서 유럽까지 간다, 중국을 통해서. 북한, 중국 혹은 북한, 블라디보스톡 통해서 러시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런 그 물류와 어떤 교통망을 설치를 하는 게 기본적인 과제예요. 장기적인 과제로 봤을 때 충북은 거기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호남으로 올라가면 경의선으로 해서 그냥 중국으로 빠져버리고요, 단동으로. 그 다음에 그 부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이쪽 블라디보스톡으로 바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충북은 사실은 거쳐가는 곳도 아닌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고자 그 아이디어를 낸 게 강호축으로 해서 호남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가든, 아니면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도 오송을 통해서 그 서울을 거쳐 개성까지 가든, 이런 식의 X축의 핵심적 거점을 우리가 갖자는 거에서, 여기에는 여야 간 그 어떤 논쟁 없이 이거 누구나 다 찬성하는 걸로 왔는데, 여기까지 돼서 예타면제까지 받았어요.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하기로 하는 것까지 왔는데, 그 이후의 진행 속도가 좀 느려지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일본 공약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이제 강호축 특별법을 제정을 해달라 이렇게 제의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하려면은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죠. 어떤 식으로든 법률적 관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특별히 요 법과 관련돼서 강호축이 연결될 수 있고 돈이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특별법을 좀 하자고 하는 것은 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거기에 쏟아붓는 예산이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또 지금 그 현 정부에서 그것을 갖다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특별법 제정을 한 것인데요. 아까 그 보충 설명에서 말씀드리다시피 그 연결고리들은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충북에서 그 실효성을 갖다 어떻게 얻어내야 되는가 봤을 때는 먼저 그 연결고리에마다 그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특히나 그 경부축 같은 경우는 산업의 어떤 그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반대로 호남에서 강원도로 갈 수 있는 그런 축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생태가 약간 안정돼 있는 그런 곳에서 관광 위주로의 어떤 그 철도망이 연결될 것인데 바로 그 충북에서 그것들을 바로 우리가 이득을 얻으려면 그 지점마다 어떤 그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생태계는 또 만약에 복원을 하고 더욱더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사전 작업이 더 먼저 수행된 이후에 또 연결이 돼도 또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강호축 중심의 충북 건설은 이제 이시종 도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뚜렷한 어떤 결실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탈출구로 이제 대선에서 어떤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아까 강호축에는 공감하나 국가 계획을 갖다가 반영과 예산 수립에 집중만 했지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았다라는 한계점에서 아무래도 특별법 제정을 했다 해서 못을 좀 일찍 박으려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래도 그 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그 지역마다의 어떤 콘텐츠 개발 또 관광 개발 그런 것들 수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충북에 서연한 사업이 있습니다. 도로망 연결 부분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중부 고속도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좀 그쪽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약간 그쪽 면이 좀 예산 면이나 이런 것들이 흐려지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그런 것들도 재창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법제화에 대한 것. 요 문제는 이렇게 길게 얘기할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일단은 이제 강호축이라고 표현을 어쨌든 이시종 지사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지를 어쨌든 호남과 충북, 강원을 연결을 하는 그런 고속 전철 구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안이 돼서 그게 이제 먹힌 거죠.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물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번에 이제 충청북도 대선 공약 건의잖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41조 정도 쏟아붓는 이런 계획을 삼으면서 전체 계획이 대부분이 토건 사업들이에요.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좀 고루하다. 산업화 시대에나 쓰일 만한 이런 아이디어들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면 이시종 지사가 처음에 2010년도에 들어오셨을 때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생명과 태양 산업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게 없이 전체적으로 물류 인프라를 까는 것 중심으로 혹은 뭐 메가시티를 완성을 하는 것도 거의 다 도로나 뭐 이런 개발 계획과 관련돼서 되어 있지. 사실은 뭐 생명 산업을 부각하거나 태양 산업을 다시 한번 좀 해서 에너지 지금 이제 사실은 생명과 태양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간대 없이 없어지고 다시 또 이런 토건 사업 중심으로 얘기가 돼서 그런 아쉬움이 사실은 오히려 있을 뿐이고 강호축 중심은 누가 들어오셔도 빨리 추진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특별법이든 아니면 특별법이 아닌 그냥 일반적 법이든 빨리 좀 진행이 되는 게 그걸 지금까지 왜 못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일단은 뭐 우리 지역의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제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은 이게 너무 한쪽으로 이제 개발 사업 쪽으로 토건 쪽으로 쏠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강호축 중심 이 충북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부 계획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핵심은 당연히 교통망 구축인데 이 세부 계획을 포함해서 이 전체적인 이 건설 사업 건의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평가와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면 예,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광희 전 도의원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약간은 그 이시종 지사님께서 계획했던 것이 너무 토공 위주의 어떤 그 대선 공약 제안인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특히나 이제 시대가 또 변함에 따라서 어떤 환경 부분 여러 가지 그 산업 구조도 바뀌는 와중에 어떤 이런 그 세부 사항들이 주로 그 토공 위주로 그 제한된다는 거에서 저도 아쉬움을 또 금치 못하겠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는 그 좀 변화된 그런 그 강호축에 대한 그 새로운 그 세부안을 갖다가 다시금 또 고민할 수 있는 그 공론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공론회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그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강호축에 대해서 앞으로의 개발 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당의 의견을 갖다가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그 종합적인 어떤 평가를 하신다면 이 건의에 대해서. 강호축에 대해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강호축이 처음 얘기가 나와서 철도망을 새롭게 그 물류와 그 철도를 새롭게 만든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우려를 했었던 거는 사실은 환경적 측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다가 그 고속철도를 깔면 거기에 어떤 물류를, 어떤 산업 물류를 싣고 올라가도록 할 것인지, 어떤 게 유통이 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으면서 일단 그 교통 인프라나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제한을,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 중심으로 제한을 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당시에 있었는데요.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존재를 하고, 다만 그 다음에 그 예타 면제까지 됐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방법론, 계획 이런 게 좀 부족했었던 점들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4년이 지나고 다시 처음부터 마치 시작을 하는 것처럼 제안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토론을 하게 되는 이런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강호축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여기까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건의 과제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이제 세부 계획을 좀 살펴보면은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그리고 메가시티 특별청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청주국제공항 허브화 등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 사실 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 지금 광역철도 건설을 지금 대선 공약의 어떤 건의하는 과제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의미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원래 그 메가시티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에서 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그 인구 감소와 어떠한 그 핵심 도시 위주로 해서 나머지 주변 도시를 갖다 강화시키자는 어떤 이론인데요. 그것들이 보통 인구 단위가 메가시티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해서 이제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대한민국에 또 적용을 하다 보니 그 권역 자체가 1,000만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각 노세에 가는 그런 시군 단위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념에서는 저는 그 동의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그 세부 사항으로 청주 도심통과 광역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시발점 자체가 그 이시종 지사님께서 처음에 화두를 던질 때 어떠한 그 시민의 어떤 공감이나 도민의 어떤 공감을 갖다 모아온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떠한 아이디어로 제안을 한 다음에 어떠한 그 관변단체를 통한 홍보 위주의 어떤 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시민과 그 도민들의 공감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그 현실로 파고 들어갔을 때 과연 그 도심 통과를 한다라는 부분은 저희
그 청주 도심이 워낙 그 밀집화 되어 있고 그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지하화를 선택한 걸로 보는데, 특히나 지하화라는 것은 서울의 지하철역이나 여러 가지 그 지하철 그 공사를 갖다 보시면 알겠지만, 공사 단계에서부터 너무 혼잡하고 장기적으로 올리고 예산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과연 그 유지가 되느냐, 어떤 그 세비로서 그게 감당이 되느냐를 봤을 때, 뭐 대전 같은 경우에도 벌써 그 연간 한 70억의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갖다가 청주에 과연 지하화를 시켰을 때 역은 과연 어디서 생기며, 또 그와 관련된 대중교통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의 없이 바로 이런 그 구호로서 처음에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 좀 한계점을 느끼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다시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이 일단 사실 이제 메가시티의 개념은 일단 천만 도시로의 지향이거든요. 1,000만 명이 어떻게 잘 살 것인가인데,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 또 다 합치면 이제 1,000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국가균형위원회에서 계획이 돼서 이명박 정부 넘어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그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씩 계속 이렇게 지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그 국민의힘의 지금 홍준표 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만 반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러면 경남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반대를 하시는 건데, 왜 그러냐면 경남이나 혹은 광주, 전남이나 혹은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시민적 모임들을 통해서 의견이 전달이 되도록 밑에서부터 얘기가 된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홍준표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보다는 되게 국가주의적이고 위에서부터 내리 꽂아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바로 충청 메가시티 같은 모양의 모델이에요. 여기는 단체장들 4분이 모이셔서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고, 밑에 지금 그 시민사회는 아무도 이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오로지 그러다 보니까 충청 메가시티는 어떤 도심 통과를 하는 철도 뭐 지하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청주 공항을 허브화를 어떻게 할 것, 이런 정도의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충청 남북도, 세종시, 대전을 전체를 포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청주에 지하철을 놓을 건가 말 건가, 그게 뭐 원리 연결이 되고 이 정도 얘기만 되면 이건 메가시티 얘기라고 보기 힘들고, 오히려 이 얘기야말로 그 아까 말씀드렸었던 강호축 중심 충북건설에 포함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요. 메가시티 얘기는 다시 전략적으로 얘기가 좀 돼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단체장님들 4분이 그렇게 모이셔가지고 선언하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전에 살고 청주에 살고 충남에 살고 세종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철도 연결하거나 교통망 연결하는 게 그 메가시티가 아니다.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이제 그 충청권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 이 부분은 사실 굳이 분류를 한다면 이제 앞서서 있었던 이제 강호축 중심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고, 도심 통과 그 예, 광역철도 철도. 노선. 네, 예. 그렇다는 얘기시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세부 계획으로 이제 메가시티 특별청을 설립을 어떤 그런 제안이 있었거든요. 그 메가시티 특별청은 이 단어를 누가 이렇게 만드신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메가시티 특별청이라는 거. 글쎄요, 저도 그 메가시티 특별청 설립에서 보니까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 비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바로 그 어떤 공무원의 어떤 그 일자리나 자리나, 또 특히나 또 예산이 분명히 투여될 부분인데 그런 걸 선정하지 않고 그런 어떠한 그 청을 갖다 먼저 만들고 그 어떤 그 기구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제안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 청을 통해서 4개 단체의 단체장님들이 대화할 수 있는 토론회장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기구로서 좀 그런 걸 제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 통해서 과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각 지역의 그 지역민들께서 그런 의견들을 갖다 모아줄 수 있는 기구가 될지는 저도 의구심이 들지만, 그래도 필요성은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대선 제안에 둔다는 거는 조금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대구 경북이나 뭐 전남 광주 지역이나 혹은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국회 토론회 같은 거를 한 사례가 있어요. 시민사회가 이와 관련돼서 메가시티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를 가지고 각종 토론회를 만들었었던 그런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권의 이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없다 보니까 네 분이 그런 어떤 청을 만들어서 또 기관을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하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좀 그런 느낌이 계절 탓인가요?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역량을 끌어모아서 미래의 도시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향을 잡으시지 않으시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다른 지역이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돼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 저는 나온 얘기 같은 느낌이 좀 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청이라고 얘기를 하든 시민 뭐 무슨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든 상관없이 어쨌든 메가시티로 갈 거라면 지금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미 그 민주당 정권일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고, 또 국민의힘 정권일 때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 지향과 방법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만 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모양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당연히 이해가 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홍준표 대표 같이 아예 이걸 하지 말자고, 뭐 경남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자기 대통령 되면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조차도 국가의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것 말고는 지금 지방소멸이나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지금까지 유력한 대안이 없다는 거가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그 대안은 못 내놓고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식 얘기를 지금은 할 때이지 뭐 청을 만들거나 결과를 어떻게 갖고 가겠거나 이 얘기는 조금 이런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메가시티 완성 관련해서 굉장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좀 상황을 봐서 또 다른 그럴까요? 기회를 한번 마련을 다시 얘기를 하시죠.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이제 미호강 충주 생태 공종 공간 조성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강 프로젝트, 뭐 충주 순환형 연계 루트 조성 뭐 등등을 이제 세부 계획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좀 마지막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떻습니까? 정치권의 미호강과 관련돼서 국가정원을 만들자고 처음 얘기한 사람은 접니다. 아시죠? 예, 2018년도 그 청주시장 출마했을 때 공약으로 내놨었던 거였고요. 왜 그 공약이 나왔냐면 미호천 수질이 2010년도에 처음 당선이 돼서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도 3급수, 4급수 거의 뭐 똥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오폐수들이 지나가는 강물입니다. 그런데 청주청원이 통합되지 않았을 때는 청주에서는 무심천만 바라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통합을 해놓고 보니까 청주시 한가운데로 오송, 오창 이쪽 중심으로 오송까지 그 가운데로 청주시와 한가운데를 그 큰 강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지금까지 그 강과 관련돼서는 활용을 제대로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은 진천에 농다리를 거쳐, 농다리 뭐 이렇게 뭘 하자고 주장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농다리 한 번 이상 안 가신 얘기 들어보면 물에서 냄새가 나는데 뭘 또 갔냐.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다 화장칠을 해도 물이 근본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 축산 오폐수나 혹은 공업용 오폐수가 흐르는 강으로 활용이 미우천이 됐었다면, 그리고 기껏해야 그 지역의 농산물들을 키우는 농업용수로 활용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그것을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6천억 정도를 쓰신다고 하면서 여기에
거의 대부분이 6,500억 중에 22%가 보니까 그 강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하는 수질 개선 예산이 22%고 나머지는 다 뭔가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2년 동안 여기 깨끗하게 해놓을 기회가 있으셨는데 한 번도 안 하셔놓고 왜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곧 임기 끝나시는 이 시점에 와가지고 다시 이와 관련돼서 친소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개발 계획을 또 내놓으시냐,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대상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표 위원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제가 할 얘기를 했다 다 전 의원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미호강이라는 부분이 약간은 좀 정치적인 이유에서 좀 시작점이 조금 늦지 않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때 그 4대강 사업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4대강 사업에 그 주류강들 위주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지류지천들을 갖다 분명히 같이 복원하고 개발을 갖다가 하자는 의미에서 약간은 주창을 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그 민주당 정권으로 바뀌면서 어떤 시작 시점이 늦은 상태에서 지금 그 임기 만료에 지금 다시 미호강을 살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아쉬운 점이 많고요. 특히나 그 미호강도 저도 가봤지만 주로 거기에 주변에 축산단지, 특히나 또 쓰레기 그 소각장들이 주변에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오폐수, 또 공장들도 많이 돼 있고요. 분명히 그 도심이나 이런 데에서는 분명히 오폐수를 따로 하는 그 구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의 이런 부분들은 같이 통합이 돼서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수질 개선에 예산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뭔지 모를 그 개발 위주의 어떤 그 환경단체도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 또한 그 약간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는 미래의 그 자원은 바로 원시 그대로 복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큰 거대한 효과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복원 위주, 또 수질 개선 위주, 자연환경 그 보호 위주로 해서 그런 도에 돈을 많이 좀 투자를 해서 좀 복원을 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좀 극히 공감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당시에 2010년도에 이명박 정권이 4대강을 하면서 지류 사업으로 187개의 사업이 충청북도에 배당이 됐어요. 당시에 환경운동을 했거나 저 같은 환경에 관심 있는 그 사람들은 당시에 이 미호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다 하셨어요. 그 문제가 지금 요대로 나온 겁니다.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저는 이 6천억을 써서 뭐 수질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는 제안이 이렇게 좀 설득력이 없는 게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전혀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를 다 사업을 100% 다 하셨거든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시라는 모든 사업을 다 하셨어요. 그 결과가 12년 만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래놓고 다시 또 바꾸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임기 다 지났으니까 다음 정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문제는 내놓은 안에 3분의 거의 한 70%, 80%가 또 개발 사업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강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활용 계획에 있어서 시작 지점이 또 잘못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단체들이 그 미호천 살리기 운동하면서 지금 미호강이라고 하는 얘기도 환경단체에서 제안해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규모는 금강까지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는 하천만 강이라고 불려지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강도 있으므로 이것도 규모로만 보면 강이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남지 않은 모래강이에요. 모래를 다 쓰다 보니까 모래강이 남아있지 않거든요. 해외의 모래강들은 다 이 모래 속으로 다 물이 빠져나가서 모래강이 형성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는 모래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일급수 자원들인 생태종들이 사는 거예요. 예, 미호종계나 이런 게 다 모래사장에 사는 거거든요. 그 의원님도 그렇고 지금 두 분이 너무 환경적인 문제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열렬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사실 토론을 하자고 하면은 정말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북도에서는 이제 향후 지역 현안 사업이 대선 공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제 대선 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충북의 정치 현안에 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충북은 풀뿌리 정치인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없는 이유와 지역 정치인 발굴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패널 분들도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정치인이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지역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옆에 계신 우리 전 의원님은 의원을 갖다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 입문 계기는 그 2010년도에 그 도의원 청주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 출마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좀 고배를 마셨지만 그 이전에는 좀 청년단체,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지역민에 대한 그 이해와 요구를 좀 알고 싶었고, 특히나 또 그분들이 어떠한 이해 요구가 어떻게 그 지방단체에 관철이 되느냐 하면 바로 제도 개선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쓰고 싶었고, 그러한 그 계기로서 또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됐는데, 애석하지만 그때 또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부위원장까지 어떻게 자리를 네, 맡게 되셨나요? 당직은 그동안 안 맡아본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결실의 어떤 그런 그 열매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 경험과 또 조언을 통해서 또 정치권을 또 발전시킬 수 있고, 특히나 청년 정치인들을 갖다가 제가 부록 현역은 아니지만 그분들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좀 들어오게끔 많이 유도할 수 있는데 좀 힘을 쓰고 싶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은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운동 하다가 졸업하면서 바로 시민동에 참여를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청주의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충북의 각종 환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비리 문제나 그것은 이제 산업적 비리 문제나 아니면 그 공공 기업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이런 시민운동을 해오다가 어느 순간 너무 힘이 없다, 시민단체가. 그래서 정치를 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해보니까 10만 명 시민단체에서는 열심히 서명 받아가지고 갖다 주는 게 의회예요. 그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의원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안 해도 말 한마디로도 바꿀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택한 거는 어쨌든 중앙 정치도 있었으나, 저는 풀뿌리 정치로부터 시작을 하는 지역사회에 천착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지역 풀뿌리 정치인이 중요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기초의원도 2002년도에 나갔었고 2010년도에 또 그 도의원 해서 지금까지 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두 분은 그러면 지금 이제 지역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충북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광희 의원님은 이제 도의원을 거치셨고 하셨는데, 어떤 시의원, 도의원 이렇게 지역의 어떤 그 단계를 밟아서 국회의원 아니면 중앙 정치까지 간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우리 아시는 사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김태호 대선 후보 아깝게 이번에 안 나오셨지만, 그분은 기초 도의원부터 해서 군수 또 우리 지역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후보까지, 많습니다. 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는 그 모험 사례들이 꽤 있는데, 좀 애석하게도 충북 지역에는 아직까지는 좀 찾아볼 수 없는 게 좀 현실입니다. 네. 의원님이 알고 계신 분은 없으신가요? 우리 민주당에는 우원식 그 최고위원 이제 이번에 그 당대표 선거도 출마를 하셨죠. 그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고, 또 지방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시작한 이재명 후보도 의원은 아니지만 기초자치 풀뿌리부터 시작을 한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중앙 단위는 이미 정치권이 풀뿌리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중앙 정치권으로 올려보내는 이런 구조가 서서히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그런 사례를 보기 어려워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혹시 이제 우리 충북 지역에서 지역의원이나 광역의원을 거쳐서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사례가 혹시 있나요? 염태영 의원. 네.
그 부분을 또 말씀드리는데 엄태영 네.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도의원인가요? 도의원부터 해서 시장 하시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까지 지금 한 케이스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네. 지방의원을 하다가 단체장을 한 사례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즈가 작죠. 그러다 보니까 도의원을 한 명을 뽑거나 단체장을 뽑거나 그 지역 크기가 거의 비슷한 곳들이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도의원을 하고 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청주에는 도의원만 13명입니다. 그러니까 청주 같은 곳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 국회의원 공천 같은 경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흔하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시의원, 도의원 출신의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이제 하는 경우가 뭐 많지는 않은 것으로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공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중앙에서 이제 경력을 보고 이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혹시 그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뭐 사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정치인들도 많은데 경력, 예를 들어 뭐 어떤 그런 단체장 경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공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을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역대로 봤을 때는 지역 그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름대로 그 지역 중앙에서 어떤 스펙을 갖추고 특히나 이제 공무원 출신 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 기반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하신 다음에 뭐 재선, 3선, 뭐 4선까지 하는 경우 케이스가 조금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들이 그 뭐 지역민들의 어떤 그 판단 기준 자체가 어떤 그분들에 대한 스펙 부분 또 그분들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그 능력치를 갖다가 높이 샀기 때문에 그런 스펙 위주의 어떤 판단과 여러 가지 중앙 공무원에 대한 그 기대감이 그동안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지 않아서 그 판단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재선 3선을 하게 된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의 그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검찰이나 뭐 법관이나 혹은 변호사거나 이런 그 법조계에서 주로 가장 많고요. 그 이전에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사회나 운동권이 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운동 출신이거나. 근데 그게 지금은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젊은 세대들 후보 공천하면서 20명의 새로운 신진들을 그 쭉 내는데 그 20명 안에 시민단체 구성원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법조계나 혹은 뭐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사례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그 대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지역에서는 공무원을 했거나 관료 출신이죠. 또 법조인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낙하산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풀뿌리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의 싹을 일단 밟습니다. 자기에게 그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그 싹을 애초부터 싹을 좀 밟아서 올라오는 길을 일단 좀 차단을 해왔었던 측면들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단체장이 12명 중에 10명이 다 공무원 출신들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8명 중에 제가 알고 있기를 5명이 어쨌든 공무원 출신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무원 출신들이 나눠먹는 이런 그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정근대성을 갖는 정치적 분위기가 현재의 충청북도의 그 지역 정치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마침 이번에 그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지방의회에서. 전 그로부터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데 2018년도에 제가 거의 처음 도전한 거지 않습니까? 단체장 도전하고 국회의원 도전하면서 지금부터는 풀뿌리 정치인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은 그 지역민들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미 지역사회의 느낌과 분위기는 대세가 된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군가 공천을 어떻게 왔냐에 따라서 결판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공천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아함이 있는 거죠. 그 공천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시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굳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위 공무원들을 굳이 공천을 하는 이유는 뭐 인지도 내지는 뭐 어떤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떤 신뢰도 뭐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뭐 어떤 특별한
그 다른 이유는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런 인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그건 아까도 제가 하였다시피 그 지역에서 어떤 판단 기준이 그동안은 어떤 그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그에 투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도 아까 그 이광희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역도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 정치인 중에 그 청년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용기를 내고 좀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당 분위기나 당 공천 시스템도 있다 말씀할 이야기지만, 그런 것들이 좀 제한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이렇게 도전 정신들이 좀 그 부족함보다는 그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한계를 좀 느끼고 많이 등용이 되지 못한 점이,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특히나 그 일단은 도세가 좀 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경상도나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의원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적인 면은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또 충청권의 어떤 민심 자체는 또 선거의 또 바로미터라고 해서 또 항상 수도권 민심하고 거의 같이 움직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정당의 꾸준한 인재들이 커올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조금 이쪽에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떤 지역에 뿌리를 두고 하는 정치인들이 클 수 있는 한계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정치권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여야가 마치 따로 여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개인의 의원들 성품이나 뭐 단체장들의 성품을 보면 그 색깔은 저 색인데 이쪽 색깔의 당에 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2004년도부터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고 보는데, 당시에 그 탄핵 정국으로 이쪽에서 드디어 이제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8명 거의 대부분을 다 공무원들이나 혹은 국민의힘에 계셨던 분들을 영입해서 다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들 색깔도 다 바뀌게 됩니다. 민주당스러운 사람들이 뒤로 밀려나고 다른 당에 있던 분들이 들어오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은 이제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지만 총선 출마를 처음 준비를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2,000명씩 막 오르내리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면서 사실은 그때 민주당에서는 선거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너무 이른 만세를 불렀죠. 환호를 하면서 공천을 할 때 거기도 똑같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스러운 후보가 아니라 공직자들이나 이런 법조계 사람들을 막 넣어서 공천을 하는 걸 보고 여기나 거기나 똑같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들을 공천하는 그 시스템과 과정에 지방 풀뿌리에서 커온 성장한 그런 풀뿌리 정치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여기에 좀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거든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공천 시스템의 어떤 문제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좀 짚으신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공천 시스템에. 뭐 국민의힘이 됐던 민주당이 됐던 어떤 공천 시스템 자체는 많이 민주화되어 있고 공정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관성과 그런 것들의 어떤 당협위원장님들의 어떤 개인의 어떤 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룰을 갖다가 조금씩은 변경하는 쪽에서, 그런 점에서 어떤 객관성을 좀 잃는 면에서 없지 않아 항상 또 나오신 분이 불복하는 경향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객관성도 떨어지고 납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는데, 공천론은 잘 돼 있지만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조금은 결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민주당은 이와 관련돼서는 민주적 공천 시스템이 비교적 선진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50%를 반영하거나 몇 프로를 반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후보를 뽑는데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곳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선거인단을 모집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식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당원들과 함께 1인 등가성 그대로 똑같이 갖고 투표를 하는 형식으로 발전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선을 하면 제 슬로건이 그거였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도 좋으니까 지역 안에서는 누구에게 유리하게
그 할 수 있는 그런 경선판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좋으니 경선만 하게 해달라 이러면서 그 경선을 통해서 올라온 건데, 근데 지금은 그런 기울어진 판보다는 많이 좀 평평해진 판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구도는 좀 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박한석 그 대변인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저랑 같이 2010년도에 출마를 해서 저는 됐고 2번 연속 낙선하시고 이래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시에 만약에 되셨다면 굉장히 젊은 도의원으로서 성장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면 지역에서는 아직도 민주적 공정성에 근거한 그 어떤 그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좀 같습니다. 그 지역 기반 정치인,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동을 해서 성장한 어떤 정치인이 국회의원으로 되거나 아니면은 중앙 정치로 갔을 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왔거든요. 토론 나가면 너 당신 이 지역 사람 아니지 않냐. 저는 이 지역에 온 게 20살 때 와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40년 가까이 청주에서 사는데, 그 대학 때 서울 가가지고 계속 사시면서 고위공직자 하시고 서울에 사시던 분이 퇴임하시고 내려오셔서 저한테 고향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그래서 제가 늘 그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댁께서 떠나 있었던 30년을 저는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당신은 떠나서 이 지역에 대해서 한 번도 공헌한 적이 없고 오로지 자기의 그 어떤 공명심만을 위해서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봉사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봉사 자리 많이 만들어 놓을 테니 그거 하시고, 이거는 권한과 권력을 갖는 일인데 이건 좀 후배들에게 양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많았거든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 지역 정치를 해온 사람이 이 지역의 일을 가장 잘합니다. 문제점도 가장 잘 알고요. 그런 분들이 단체장이던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청주든 충북이든 발전이 이렇게 낙후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산업화 시대 정근대성을 갖는 이런 도시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위원장님은 어쨌든 뭐 결실은 맺지 못하셨다고 하셨지만, 이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중앙 뭐 국회의원이 되든 뭐 중앙 정치로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 어떤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어떤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뭐 경제적 활동을 했다가 수십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바로 이제 법제화를 시킬 수 있는 경험의 토대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법에 어떤 전문성은 없어도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경제활동 구조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갖다가 좀 그대로 중앙에 좀 반영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어떤 속도 면에서도 좀 빠른 면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장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지역 기반 이제 정치인을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건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방법을 조금 제안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갈 수도 있고요. 타 지역처럼 그렇게 애초에 처음 시작 때부터 좀 각광을 받으면서 빨리빨리 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처음 도전했을 때 과연 네가 될 수 있어서 나왔느냐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계속 도전을 해야 그 다음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생길 것이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지금 이제 풀뿌리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포화 상태까지 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컨대 옛날에 산업공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공장 유치한다면서 그 뭐 소각장이면 뭐 이거 유치해가지고 유치했다고 이렇게 사기치는 방식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고 우리 지역이 80만이 잘 사는 동네 160만이 잘 사는 충동 만들겠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정치인이 지금 다시 필요해졌다. 이런 기반은 충분히 만들어졌고 이제 이에 대해서 호응하는 도민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공천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일단 시스템은 있지만 뭐 그런 걸 활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어떤 것이 좀 필요할까요? 육성을 좀 위해서는. 특히나 아까 그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 정치에 대한 일단은 뭐 시스템 문제도 있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 정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지역 정치인이 와가지고 재선 3선 해서 어느
어느 순간에 중앙 정치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앙과의 연계 시스템이 지방 그 당 시스템에 그대로 실시간으로 좀 적용이 돼야 하고요. 특히나 그 정치 지망생들을 좀 일찍 케어를 해야 된다. 특히 20대부터 케어를 해서 정말 20대부터 해서 시의원 만들고 그분들이 30, 40대 돼서 중앙 정치도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그 단련 시간도 가질 수가 있고요, 지역에서. 특히나 그런 면에서 있을 때 특히나 그 지역에 있는 당 시스템 자체가 그 젊은 정치인들을 키울 수 있는 그 정치 아카데미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누누이 제안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지역의 어떤 예산적인 면이나 어떤 그걸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의 한계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그 지방 정치에 중앙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지역에서부터의 그 중앙에 대한 관심도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정치에 대한 그런 시스템 교육과 그런 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방 그 정당의 그런 시스템 구현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20대, 30대가 이제 정치 참여율이 굉장히 높아졌고 또 관심도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실 이제 지역 정치에 이제 입문을 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두 분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뭐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자기의 지향성을 분명히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도전하라. 그냥 뭐 청년들도 정치하겠다고 오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아쉽게도 많은 친구들이 줄 타는 거가 정치라고 알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줄 타서 그 자리에 가면 뭐를 할 거냐고 물어보면 대안이 없는 이런 거는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필요하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왔다는 얘기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치권에 있던 분들은 대부분이 성장한 그 서사와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됐니 안 됐니? 그런 직위가 있니 없니? 이것만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해왔었던 습성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많은 유권자들께서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이들도 기왕에 출마를 하거나 혹은 도전을 하려면 뭐 하러 나왔습니다. 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적극성이 좀 필요하다. 준비성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부위원장님은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네. 네. 일단은 저는 뭐 청년이라는 그 나이가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무조건 젊다고 그 정치를 할때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그 젊은 생각, 또 건전한 생각, 또 특히나 본인들 세대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또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그걸 갖다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실질적으로 이 정치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저녁에 따로 제가 또 그거는 교육을 또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정치인으로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광 의원님은 뭐 내년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가 제가 보기엔 30 남짓한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배운 거는 정치는 국민들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는 게 정치다. 이렇게 선배들로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정치를 하라고 하는 거였겠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근데 저는 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정치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책이 필요하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정치 권력을 획득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 가치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위원장님도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정치라 하면 그 바로 생활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께서 그 바로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특히나 거기서 정말로 건전한 생각, 젊은 생각을 바로 끌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 기반 정치인을 발굴하는 문제는 지방자치의 실현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가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들이 전국 정치에 도전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